무엇보다도 영화 보시면서 그런 게 제일 헷갈리셨죠? 도대체 이게 어디라는 거야? 왜 커트가 아무런 인과율 없이 여기다가 저 공간으로 가는데 저게 꿈이라고 하는 것인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저 공간은 존재하는 것인지 이 남자 주인공의 어느 의식에 있는 것인지가 헷갈리셨죠? 안 헷갈리셨나 봐요. 안 헷갈리신 거죠? 저만 헷갈리고 있는 건가요? 헷갈리셨어요? 네. 그런 식으로 사실 되게 가볍게 막 움직여요. 그래서 현실과 환상, 꿈이라고 하는 것들의 경계 영역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구별할 수 있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표지들을 일반적인 영화들처럼 많이 주거나 미리 알려주거나 잔뜩 알려주는 그런 영화들을 만든 것은 아니에요. 이 3부작 다 보시면 다 헷갈려요. 다 헷갈리는데 내가 이상한 건가? 저 감독이 이상한 건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 감독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마치 미국 영화로 따지면 그 머롤랜드 드라이브 같은 데이비드 린치의 영화처럼 꿈과 현실이라고 하는 경계성들을 자유롭게 좀 넘나드는 스타일을 이 시기 때 선보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꽤 충실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인형 구멍 보는 장면 있죠? 저도 그게 제일 신기해요. 왜 그런 짓을 할까? 아직까지도 사실 제대로 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던져봤어요. 혹시 저한테 좋은 지혜를 주실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봤고요. 1981년도 아지랑이자라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를 만들기까지의 세이준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스즈키 세이준이 1960년대까지 니카치에서 대단히 저예산 B급 영화들을 다수 제작을 했어요. 1년에 3-4편씩 영화를 만들 때도 많고요. 한국에선 그런 전설적인 감독님이 남기남이라고 있거든요. 그렇게도 영화 찍어도 남나? 남기남? 이런 농담을 옛날에 시네21의 정훈이 만화에 나왔던, 근데 그것도 세대가 달라져가지고 정훈이 만화를 모르시는 영화 시네필들도 많이 계시긴 하죠. 어쨌든 대단히 많은 영화를 찍었다는 게 중요한데 대략 어떤 필모그래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력이고요. 공부를 잘했나 봐요. 지금도 동경대는 소위 일본 최고의 명문이겠죠?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친구 때문에 영화과에 입학을 하게 되고 도호 영화사라고도 불리는 곳도 있지만 쇼치쿠 영화사도 있었기 때문에 쇼치쿠 옴내에 그 촬영소 조감독을 응시하면서 이때부터 있다가 니카치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니카치는 그렇게 제작 환경이나 자본력이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었었어요. 이곳에서 여러 감독들의 조감독을 거치게 되면서 10년이 좀 넘는 기간이었는데 대략 40여 편의 영화를 제작을 합니다. 조금 화면이 안 보이시는데 노란 줄 친 것들이 이 시기에 만든 대표작들이에요. 사실 제게 스즈키 세이준이 기억나는 건 저 시기 때 스즈키 세이준이에요. 충격받은 건 봉준호 감독이 좋았다, 박찬욱 감독이 영향받았다 했던 것 다 니카치 시절에 저 B급 영화들이 줄을 이룹니다. 제목만 들으셔도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폭 영화죠. 그래서 간도, 방랑자라든가 육체의 문 같은 작품은 딱 느끼셔도 알겠지만 1950년대, 60년대는 당연히 일본도 그 미군 점령기 시기를 거치게 되고 소위 말해서 이제 한국에선 양공주라고 불렸던 그런 여성들의 세계들을 또 많은 영화들이 소재적으로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육체의 문이라든가 위안부 이야기 등등에서 보여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무슨 엘레지, 무슨 방랑자 하면 다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조폭 영화예요. 그런 영화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는데 뭔가 특이하고 탁월한 족적을 남겼다라고 할 수가 있고 아마 스즈키 세이준 작품들의 이런 주요한 작품들을 서울 아트 시네마나 이런 서울 시네마테크 같은 데서 상영을 한 적도 있었고요. 이미 한다고 하신다면 이 시기의 영화들을 보면 그 B급 영화 특유의 에너지와 당대에 아주 뜨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얼굴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꽤 풍요로운 닉같이의 시기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살인의 낙원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몇 가지 영화들을 만들면서 도대체 얘는 뭐냐? 라면서 그 스즈키 세이준을 닉같이 회사에서 전속 해고 통지를 보내게 돼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법적 투쟁이나 영화인들이 결속해서 왜 부당하게 해고하느냐라는 싸움들이 있었고, 닉같이에서 한번 그래도 B급 영화사이긴 해도 많은 영화를 제작하고 많은 감독과 조감독과 스태프들을 거느리던 영향력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은 더 이상 영화계에 발을 들이기 어려웠던 시기였었고요. 그래서 1977년에 슬픈 가을 이야기를 만들기까지 거의 10년 동안 영화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때부터 이제 좀 더 자유로운 입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해서 다이쇼 3부작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아지랑이자가 포함된 찌고이네르 바이젠, 아지랑이자, 그리고 좀 더 훨씬 지나서 유메지라는 이렇게 3부작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과거의 영화들과 확실히 달라진 영화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신 아지랑이자를 보고 이 더우신데 극장은 시원하게 합니다만 영화를 보시면서 시원함이 오시진 않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런 좀 더 유미적이고 탐미적인 영화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3부작은 찌고이네 바이젠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사라사테의 곡을 제목으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만 독일 문학 전공 교수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희한하게도 오늘 보신 그 남편, 이상한 남편, 남작, 백작 이렇게 불리는 이분도 결국 독일에서 관련이 있는 인물처럼 묘사가 되고 있죠. 저런 것들을 막 가져오기 시작을 해요. 아지랑이자는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인 마사키 슌코가, 사실 그 배우는 당대에 되게 유명한 배우였었어요. 스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좀 메이저 배우들을 막 대거 기용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유작에 해당되는 게 오페라타 너구리 저택이고 부산영화제에서 상영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 영화들을 나중에 찍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런 시도들이 가능해져요. 이게 좀 다른 입지로 스즈키 세이준 감독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메지는 역시 또 실존적인 인물을 다루고 있는데, 유메지라고 하는 그 당대의 화가의 작품, 그림들이 같이 뒤섞이면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찌고이네르 바이젠부터 시작을 한 다이쇼 3부작은 음악, 작가, 화가, 다시 말해서 예술가의 세계들을 통해서 어떤 이 시대를 다시 재현하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전에 우리식으로 조폭이라고 불리는 야쿠자, 우리라든가 소위 말해서 옛날 영화들에서 많이 다루는 몸을 파는 매춘부라든가 이런 세계들에서 확연하게 벗어나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예술적으로도 그렇고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보면 되게 미장센이나 이런 것들이 탐미적이고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거나, 커트들도 기존의 영화에서 80년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형식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영화들이 좀 독특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과거의 야쿠자에서 어떻게 보면 예술가, 남성 예술가를 주인공으로 옮겨간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영화적으로나 어떤 캐릭터적으로는 영웅 중심주의가 영웅 주인공을 끌어갈 때 가장 중요한 태도일 텐데, 그럴 때 남성 캐릭터들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로 따지면 검사이거나 어떻게 정의를 폭파시킨다면, 아니면 신세계 같은 데서 그리는 것처럼 경찰이었다가 조폭 흉내를 낸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캐릭터들을 오가는 그런 남성 캐릭터를 주를 이룬다고 한다면, 이 다이쇼 3부작으로 오면서는 예술가 중심의 어떤 캐릭터를 구현하는데, 어떤 80년대 다이쇼 3부작과 그 이전에 만들었던 닉같이 시절의 영화들과의 어떤 차이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영화 보시면서 그런 게 제일 헷갈리셨죠? 도대체 이게 어디라는 거야? 왜 커트가 아무런 인과율 없이 여기다가 저 공간으로 가는데 저게 꿈이라고 하는 것인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저 공간은 존재하는 것인지, 이 남자 주인공이 어느 의식에 있는 것인지가 헷갈리셨죠? 안 헷갈리셨나 봐요. 안 헷갈리신 거죠? 저만 헷갈리고 있는 건가요? 헷갈리셨어요? 네. 그런 식으로 사실 되게 가볍게 막 움직여요. 그래서 현실과 환상, 꿈이라고 하는 것들의 경계 영역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구별할 수 있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표지들을 일반적인 영화들처럼 많이 주거나 미리 알려주거나 잔뜩 알려주는 그런 영화들을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3부작 다 보시면 다 헷갈려요. 다 헷갈리는데 내가 이상한 건가? 저 감독이 이상한 건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 감독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마치 미국 영화로 따지면 그 머로랜드 드라이브 같은 데이비드 린치의 영화처럼 꿈과 현실이라고 하는 경계성들을 자유롭게 좀 넘나드는 스타일을 이 시기 때 선보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쇼 3부작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세이주는 일본 B급 영화 대부 정도로 언급하지만 80년대 영화 들어가지고는 어떤 예술가 예술가를 통해 시대를 현대적으로 인용하고 변주하는 교양이 꽤 있는 그래도 이 사람이 되게 자기 영화 예술에 대한 야심도 있었구나라는 부분들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이제 같이 볼 영화에 나오는 아지랑이 장에 나오는 흥미로운 대사가 꿈을 엿보는 사람이란 표현이 저는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되게 신박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의 위치에서도 꿈을 엿본다라는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건 좀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뭐 일반 드라마들 보면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엿보는 장면들 너무 많잖아요. 저 한국 드라마의 가장 문제적 클리셰가 엿보거나 엿드는 게 저렇게 쉬워? 현실에서 정말로 어렵거든요. 차라리 카톡 엿보는 게 더 쉽지. 근데도 공간 안에서 이렇게 훔쳐보거나 엿보는 게 너무 많은데 되게 이 영화에서 흥미로웠던 대사는 꿈도 엿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내가 평생 해본 적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약간 저 설정, 세계관 자체가 좀 쇼크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단순히 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의 중첩이나 전이라든가 오버라든가 꿈을 공유하는 어떤 과정들이 되게 자유롭게 펼쳐지고 있어서 이 시기 때 영화들을 꽤나 프로이트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프로이트를 갖다 대고 설명이 상당히 쉽죠. 원래 프로이트가 그런 것들의 효시이긴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뭐 프로이트적이다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영화에서 되게 많이 나온 대사 중에 뭐가 떠오르죠 혹시? 대사, 말, 반복되는 말. 영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이에요. 저희 편하게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혹시 막 떠오르시는 거, 들으신 거, 기억나시는 거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꽈리, 꽈리도 되게 중요하죠. 꽈리가 영혼하고 바로 이어지는 거죠. 또 안과 박. 그것보다 더 분명한 단어 있어요. 단어들이 있어요. 되게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 남편이 집착하는 말. 그래 동반자살. 또 인형 볼 때 무슨 얘기 그렇게 많이 해요? 뒤집기 말고. 뒤집기도 나오죠. 맞어요. 또 있어요. 구멍. 구멍도 되게 프로이트적인 말이거든요.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멍에 대한 성찰들은 프로이트 이후에 본격적으로 열렸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게 이 영화의 그게 뭔지를 알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영화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런 구멍에 관한 영화라는 점에서 프로이트와 되게 상당히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요 왼쪽에 있는 건 약간 일반적인 부분들입니다. 남편이 부재한 죽음을 겪거나 여행을 했거나 한 상태에서 항상 여자들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남자 주인공들은 그러한 유부녀를 탐내거나 매혹되거나 따라다니는 이야기. 여기서 이제 그 작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내인지 아니면 다른 그 두 번째 부인인지 사실 그들은 하나의 인물인지 둘 다 분리된 인물인지가 헷갈린 채로 사실 맨 마지막에 이제 카부키로 연극되는 그 장면이 사실 제일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장면만 딱 보고 이해가 되시면 다 이해된 영화이기도 해요. 근데 그 전까지 지쳤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가 싫어져요.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되게 자연스러우신 거예요. 어쨌든 거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2, 3, 4, 5의 끝없는 혼돈 속으로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영화들을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저 붉은 개. 저렇게 보여서 시각적으로 우리 앞에서 빡 때려주지만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뒤엔 별로 개 언급을 하고 있진 않아요. 안 중요해요. 그냥 초반에 이 인물들을 소개하기 전에 어떤 죽음의 살인 사건이 있었고 실제로 저 남자가 죽였는지 관여했는지 어쩐지는 몰라요.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저 시각적인 것들을 견인하면서 일종의 저게 뭐 맥커핀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노골적이에요. 그냥 한번 던져주고 금방 버려버려요. 맥커핀의 수준도 되지 않아요. 그냥 던져주고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이
이 사람의 영화들에 많다. 지속되는 것들도 있지만 사라지거나 중간중간 툭툭툭 던져지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안에 뭐 붉은 반점. 그럼 과연 지금도 존재하는 것인가? 뭐 한 시기에만 특정하게 봄날에만 되면 나온다는데 갑자기 그래서 과일 알러지 같은 것들,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것처럼 벚꽃 알러지가 있잖아요. 벚꽃을 치워달라고 해서 벚꽃 열심히 따잖아요, 남편이. 그런데 또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복숭아 열심히 너 복숭아를 먹을 수 있어? 라고 했더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유가 뭔데? 안 나와요. 아무리 뒤져보셔도 이 영화의 번역을 열심히 하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견인하는 친구와의 어떤 관계, 나중에 스와핑 제의안을 하잖아요. 우리 아내 바꿔볼래? 라고 하는 그 욕망의 관계들에 얹혀져서 뭔가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으로서의 미끼 정도의 수준을 계속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개만 딱 잡으셔도 스즈키 세이준 영화는 개가 많구나. 유메지에선 더더욱 많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 영화에. 삼각관계. 3명의 관계도 진짜 많죠? 이 영화에서 보시면 숫자 3이에요. 3인데 이렇게 3이 있고 이것이 계속 변주가 되는데 저 메인들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다녀요. 그죠? 계속 다니는데 이 장면이 나중에 이제 진술되는 후반부에 있는 장면이에요. 둘이 이제 머리 막 치고 때리고 막 싸우다가 한 명 피 터지고 막 이래서 그리고 여자 하나 해서 3명 다 죽었다라는 진술이 있고 아니다. 3명이 다 부부 3명이 같이 살고 있다라는 진술이 있고 그럼 어느 게 맞느냐? 나중에 보고 있으면 역시 그것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바뀌죠? 이 맹인들에 대한 장면이 맞아요. 애기들로 바뀌어요. 그렇게 바뀔 뿐인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들의 애기인가? 그들과 관련이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숫자 3의 어떤 형식적인 것들. 되게 그래서 하스미 시게이코 같은 일본 평론가는 이 스즈키 세이준의 영화를 표층적이라고 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탐미라고 썼지만 제가 쓴 탐미 이런 용어 다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하스미 시게이코. 그 일본의 다른 평론가들이 영화 진짜 못 보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탐미적인 것들에 대한 매혹. 걔도 뭐 탐미적일 수 있는 거죠. 뼈도 열심히 탐미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은 되게 좀 표층적인 것들. 숫자 3, 이 형식성들을 끊임없이 변주하거나 반복하거나 이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변형시키면서 뭔가 우리를 연결시키거나 끈들을 만들어 버리게 만들어요. 이거는 의식적인 영역이 표층인 것 같지만 그 표층의 의식적인 영역들의 반복적인 활동은 결국엔 뭐가 되냐면 우리의 무의식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저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는 순간에 걸리신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이제 되게 진지하게 보지 않습니까? 스즈키 세이준, 일본의 되게 유명한 감독이라는데 라면서 이제 너무 진지하게 보는 순간에 사실은 그 숫자 3 반복되는 요소들에 계속 걸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의미를 우린 찾아내지 않으면 되게 불안한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스즈키 세이준이 굳이 관객과 어떻게 보면 견주어서 일종의 실험을 하고 혹은 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형식적인 반복들을 통해서 던져주는 것은 아닌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두고 간 맥주가 있다. 그리고 잔도 역시 4개를 딱 준비해요. 그래서 하고 놀라는 그런 장면들도 후반부에 보셨을 거예요. 저런 식으로 계속 3이라는 숫자에 대한 엄청난 또 집착을 보입니다. 3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2가 기본이기도 하죠. 이건 되게 재밌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스타일적 특성 때문에 이제 가져온 장면인데요. 키미짱이라고 해서 이제 장어 잡아주던 초반부에 그 여인인데 이분 키키 키린이에요. 자세히 안 보시면 잘 안 보시는데 고레다 히로까지 영화에 그렇게 많이 나오신 우리 어머니세요. 네. 키린상이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키미짱이라면 그 여관의 장어 손질하는 사람 뭐 이제 남녀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인물하고 전혀 상관없이 장면이 바뀌어서 익스트림 롱숏으로 바뀌면 저 세 사람 위로 걸어가고 있고 여기서 역시 장어를 잡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미지와 사운드가 분리된 채 그냥 흘러가 버려요. 뭔가 통합이 되면 우리는 그걸 이해하는데 되게 편해요. 뭐 다시 말해서
키미 앞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리액션과 반응샷들이 보인다. 이게 되게 일반적으로 영화를 찍는 방법들에 속하거든요. 근데 스즈키 세이준의 영화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저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연결되는 건가 한데 지켜보고 있으면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이 영화의 장면 중에 되게 희한했던 장면이 어떤 거 있었어? 스타일적으로 딱 보셨을 때 어떤 게 눈에 확 들어왔죠? 보자마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런 식의 스타일이 저렇게도 찍을 수 있나? 라고 하시는 거 혹시 없으셨어요? 후반부에 있는 거. 후반부에 되게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대화예요. 네, 전화 장면. 전화 장면 기억나세요? 네, 죽었다고 이제 전화하는 장면. 어떻게 전화하고 있어요? 카메라가. 같이 있잖아요, 그냥. 분리된 화면이나 시공간을 그 점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나눠 찍게 해도 될 텐데, 커트해도 되는데, 그냥 카메라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이런 것들이,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 영화 보면서 신박하네.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거, 영화적 공간이라는 것들은 우리도 되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특히 나눠 찍기라든가 180도 버치기라든가 영화 이론 책도 보면 다 나오는 것들 되게 고전적인 공간에 대한 이해 방식들로 편집을 하거나 그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걸 끊임없이 깨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통일성의 개념들, 어떤 공간을 재현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거부해버리는 게 사실 전작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처음 낯설게 느껴지거나 뭐지? 신기한데 이게 근데 세련됐다는 느낌은 안 들고 왜 이렇게 거칠지? 아무도 안 쓰는 것을 혼자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해요. 뭐 장어, 생강, 뼈, 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나에게는 오이네, 뭐 코이네 번역에 따라 좀 다른데 오이네가 맞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오이네라고 발음을 정확히 하거든요. 나에게는 오이네 생간을 이렇게 먹이는 것 같은 것들을 근데 저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키린 상에 대한 얘기, 생간을 먹는다는 얘기가 내레이션으로 나오면서 장면은 실제로 코이네하고 그 죽은 전 문학 교수 친구하고 저렇게 키스하는 장면, 입에서 떨어뜨려주는 장면들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저게 정말로 그랬는지 아닌지도 역시 확증할 수가 없어요. 저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야기들이 변주돼요. 이 안에서 그 맹인 3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중간에 계속 보면 토요코 그 딸이 꿈꿨다는 얘기들도 계속 또 와서 그 오이네가 또 들려주기도 하잖아요.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작동하는데 이거는 스즈키 세이준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대단히 반복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나 어디서 들었는데 특히 다이쇼 3부작에서는 아리랑이자에서도 그렇고요. 유메지에서도 심하게 많이 나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하면서 이야기 속의 이야기 마치 이야기적으로 액자식 구성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뭔가 확정할 수 없고 끊임없이 미로에 빠지는 거예요. 영화 자체의 스타일이나 이야기 구조는 대단히 미로에 가까운 스타일. 단순히 그 터널이 나오거나 기차도 계속 반복돼서 동장하죠. 기차가 도착하면 기차 나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병원 가죠. 처제가 있는 병원. 뭐 그런 식의 반복들을 통해서 어떤 인지를 하긴 해줘요. 그 공간을 통과하는 순간 어떤 입구처럼 그 게이트를 주긴 하는데 그 게이트를 통과해서 벌어지는 얘기들은 처제의 꿈 얘기도 정말로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랬다는데 정말 그랬다는 건지 아닌 건지가 나중에 헷갈리면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형부가 내 꿈을 중간에 뺏어버렸어요 라고 얘기해버리고 있잖아요. 어쩌라는 거지? 꿈을 어떻게 뺏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꿈의 전이, 어떤 이야기들의 전이, 끊임없는 감염과 이동 같은 것들이 이 다이슈 3부작에서는 되게 뚜렷하게 등장합니다. 유메지 같은 데서 특히 그런 것들이 과격하게 스타일적으로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되면 보통 이야기가 끝이 남으로써 우리는 마침표를 찍어야지 안도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라 갑자기 또 다른 그런 건가? 아닌가? 또 그런 건가? 아닌가? 그래서 톨고웨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배 타고 쟤 진짜 무슨
죽음의 강을 요단강을 건너러 가는 건가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저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 남자 주인공의 환상에 불과한 것인지 등등도 역시 확정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이야기의 미로 속을 파고 들어가면서 이 영화는 흘러가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2시간 반쯤 했으니까 전 2시간쯤 됐을 때 끝났으면 친구 죽었을 때 끝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30분 동안 그 꿈 얘기를 하면서 책 받으러 오고 레코드판 받으러 오기 시작을 하죠. 이런 얘기까지 왜 더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끝장을 보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미로의 이 이야기는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끝나지 않는 얘기예요. 이야기가 계속 옛날에 영어 학습지 책 제목 중에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계속 이야기가 이야기를 물고 갈 수 있는, 아마 스즈키 세이준에게 한 5시간 동안 뭐 돈 엄청나게 줄 테니 마음대로 만드세요라고 한다면 계속 만들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게 되게 쉽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빨리 볼 게 되게 많습니다. 둘이란 짝패. 이 두 인물 사실 되게 대비가 되죠. 한 명은 되게 일본의 다이쇼 시대가 사실 어떤 시대냐면 메이지 유신이 이제 근대화의 시작인데 현대성이 들어왔어요. 일본 사회에서. 근데 전통적인 것들이 여전히 있기도 해요. 그래서 메이지 시대나 다이쇼 시대 때 예술가들이나 그 당시의 사회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전통과 현대라는 것들이 다 뒤엉켜 있는 양상이에요. 두 인물은 딱 그걸 표상해서 보여주긴 해요. 전형적인 서구인의 모습이고 집도 그래요. 얘 집은 이렇게 전통적인 가옥이고 그 소위 말해서 이거 뭐죠? 다다미가 깔려 있는 구조인데 이쪽 집은 양옥집이죠. 집도 양옥집이고 현관 있고 계단으로 쭉 올라가야 되고 딱 모든 것들이 서구, 뭐 현대, 그다음에 전통 이 두 인물의 짝패가 계속 반복되는데 따지고 보면 얘는 얘를 부러워하고 그래서 이제 부부 스와핑도 제안을 했겠죠. 그리고 얘는 이쪽을 또 마음대로 돌아다니, 너는 속 편한 대로 사는구나,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구나 하면서 또 되게 부러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는. 그래서 나중에 저 친구가 제안을 하죠. 죽을 때 뼈를 서로 주기로. 나중에 토요코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얘한테 뼈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 뼈 달라고 찾아왔다. 사실은 그 토요코들 일종에 보면 이 남자 주인공의 어떤 재생, 부활, 환생 그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죠. 이 영화는 초반에 보면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의 환타지, 되게 에로틱하고 성적인 환타지를 끊임없이 얘기하다가 한 중반쯤 지나면 1시간부터는 죽음의 얘기로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이동하는 경로가 아주 기본적인 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많이들 죽죠. 처음에 그 개가 나온 여자도 죽었었지만 저 친구도 죽고 처제도 결국 죽는 거고요. 그리고 또 누가 죽죠? 토요코도 그 딸도 죽는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죽음으로 가는데 그 안에 끊임없이 재생들이 있어요. 그 맹인 3명도 죽는다라고 만약에 봤다면 나중에 아이들로 다시 재생되고. 그래서 나중에 죽음이 일어나지만 사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열 속에서 보면 재생되는 어떤 상황들. 그래서 이 남자 같은 경우에 자기 딸을 통해서 딸이 전해주는, 그 친구한테 딸이 꿈 얘기 듣고 그 아내가 와서 찾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독일어 사전을 찾아달라고 하고 되게 유명한 고전적인 문학 작품을 찾아달라고 하고 나중에는 레코드판을 달라고 하고 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되찾아가는. 물론 그 아내 입장, 오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얘가 소노라고 하는 전 부인에게 죽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좀 더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 역시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일종의 욕망의 기본적인 형태인 거고 그러면서 어떤 생을 확인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이 영화는 사멸하거나 사라지거나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반복해 줌으로써 그것도 교차시켜서 부딪히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가볼게요. 둘인가 셋인가, 소노와 오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똑같은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둘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둘이 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저렇게 둘이 되기도 하죠. 또 이렇게 셋이기도 하지만 똑같은 또 그 소노가 나타나게 소노죠, 소노. 오인혜가 나타나게 되면서 넷이 되기도 하고 이것들이 끊임없이 변형이 돼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의 부부 관계도 둘이고 이 친구의 이렇게도 둘이겠지만 또다시 삼각관계를 형성했다가 심지어 이 남자 같은 경우도 보면 부인이 있지만
처제하고의 관계가 또 되게 미묘하죠. 처제가 이 남자에게 던지는 일종한 에로틱한 미끼는 뭐겠습니까? 저 명란젓이죠. 이제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네. 명란젓. 명란젓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그러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걸리신 거예요. 명란젓을 알아보셨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아내는 없다고 얘기하고 남편은 먹었다고 하지만 자기도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하지만 처제는 제가 형부를 위해서 명란젓을 갖다 뒀어요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것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라는 것들이 또 묘한 어떤 삼각관계 그 안에 분명히 성적인 뉘앙스가 근친적인 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관계들이 계속 반복되고 변주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노와 오인의 차이가 질문이었었고요. 답은 곤약. 오인에는 곤약을 떼지 못하고 소노는 뗀다. 뭐 이 차이. 이 차이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이 스즈키 세이준 영화에서 그 비슷해 보이는 어떤 존재들이 나타날 때 저런 사소한 차이들이 그 존재의 어떤 형태를 결정해서 얘기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제 찌고이네르 바이진 사라사테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뭐 이게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없는 건가? 그걸 확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있는 것이 확인되거나 증명할 수 없다면 더 쉬운 것들이 있죠. 뭐겠습니까?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는 거.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신이죠. 자, 신 얘기하니까 또 같이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나중에 죽은 친구가 그 광야 같은 데서 막 사막 같은 데서 있을 때 그때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나? 지금 저 뭐야? 뭐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 있었잖아요. 마치 시인의 목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 목소리 누구였을까요? 이 친구라고요? 아니에요. 그 목소리 연기자가 따로 있어요. 누굴까요? 네, 스즈키 세이준이었었어요. 그거 하나만 알고 하셔도 이제 많은 걸 건지고 하시는 건데, 그렇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때 갑자기 지 목소리로 개입을 해버려요. 왜 그러셨는지는 세이준한테 물어봐야겠지만 돌아가셔가지고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어떤 연출법. 그래서 존재하는 것과 부재하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쉽게 일과 영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 처제는 존재하는가 부재하는가. 사실 처제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존재죠. 끊임없이 병실에 있고 되게 하얗고 하얀 옷을 입고 있고 목소리 이 레코드판에 사라사테 목소리 명란젓 처제의 꿈도 역시 현실인지 환상인지 나중에 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꿈꿨다고 얘기하면서 저 남자가 막 나가잖아요. 기억나세요? 나가서 막 가는데 그럼 집 장면 넘어가면 저 친구가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하고 막 아내를 들고 막 이렇게 나가는 그런 장면들인데 그거 진짜 있었던 일인가? 근데 그 장면이 연결된 거 그 다음 컷을 보면은 아니 그냥 또 다시 친구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그 뭐지 소바를 먹고 있는 장면으로 또 연결돼요. 그래서 그건 그냥 저 남자 속에서 저 아내 저기 처제 얘기를 듣고 망상을 한 건가라고 여길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또 다시 왔었대요. 그렇죠? 그리고 레코드판도 두고 갔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레코드판이 있다는 거 보여주게 되니까 이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아내를 치는 장면이 딱 있죠. 그런 식으로 그게 과연 꿈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현실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되게 모호하게 처리되는 경우들이 이 영화에는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한두 개면 전체 맥락 속에서 그것을 붙잡아가지고 해석해 드릴 수 있겠지만 워낙 다량으로 방출하다 보니까 또 그랬나 보다. 또 그러셨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장면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 분리되는 장면들이에요. 어떤 공간을 통해서. 여기 책이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게 막 돌아가면서 화면 안에서 계속 같이 붙이는 2인 화면을 만드는데 투샷을 만드는데 갑자기 그것들을 분리된 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대표적인 장면이 이 장면이고 이때 보면 또 역시 그 소리에 대해서 그래서 밥을 같이 먹다가 아내랑 그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그래서 아내가 놀라가지고 거울을 보는 장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장면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로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둘이 그 부재와
존재를 갖고 또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고, 이게 이제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는 순간들이기도 합니다. 보통 짝팔성이라고 했을 때 짝팔성은 왼쪽과 오른쪽인 것처럼 두 개가 공존함으로써 어떤 세계의 형상이 완성된 채로 있는 건데,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건 결국 한쪽에 사멸하게 되고 죽게 된다라는 과정으로 나아간다라고 그냥 상징 체계에서는 그렇게도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던져지는 순간들 중에 하나다. 나중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저 책 서가를 막 돌리고 하는 장면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트들은 나중에 단독샷이 이렇게 남자가 모래 속에서 묻혀 있는 어떤 단독적인 장면들과 또 연결된다. 점점 그 2인 화면에서 점점 이 남자 이제 방랑하고 어딘가 떠돌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1인 화면 원샷들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가사고의 방랑과 아우치의 방문들이 있는데, 집과 어둠과 빛의 분리가 이루. 그 소노가 이제 나가사고가 가버리니까 아우치가 방문했을 때 그때도 보면 계속 분리된 장면들이 나오죠. 갑자기 불빛이 있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빨간 불빛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면서 계속 컷들이 나오는데, 사실 계속 이동하는 샷들이거든요. 그 안에서도 계속 어떤 불빛, 조명들을 이용해서 같은 공간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저렇게 나중에 딱 뒤에 와가지고 뭐 내가 여우인가요? 라고 그러면서 이제 되돌릴 수가 없군요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 장면은 나중에 오이네한테도 고스란히 똑같은 저런 샷이 나와요. 뒤에 후반전에. 이건 이제 소노가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들이 영화 후반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오이네가 이 남자를 계속 따라다니죠. 방랑하고 있을 때. 그럼 갑자기 저 시집가요 하더니 또 같이 침대에 같이 눕는 장면. 시집가는 거 좋은 일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또 대화를 하는 장면 같은 것들도 보셨을 거예요. 계속 이런 어떤 분리됐다 붙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여자가 정말 가치 있는 건가라는 것이 계속 안 보였거든요. 여기 한참 따라올 때까지. 이게 호텔 장면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침대에 같이 이렇게 이인함에 잡힐 때 비로소 가치 있는 거구나. 근데 끊임없이 어떤 분리들은 이 남자 주인공 나가사코의 어떤 죽음 혹은 몰락 혹은 분리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에코의 증언과 말도 중간중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찾아갔을 때 이때 아내는 그 이제 일종의 알러지 증세죠. 그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그 못 가게 되고, 남자 혼자 갔을 때 자기가 본 것에 대한 얘기들을 들려주게 되고,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그러죠. 걔가 지금 뇌도 이상해져가지고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갈 뿐인 거죠. 저렇게 부부 욕망뼈, 부부교환도 제한하고 뼈에 대한 얘기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뼈에 대한 되게 집착성을 보여주고, 이런 집착성을 보여준 건 뭐 살인의 낙인에서 그 넘버 3인 주인공이 나타나거든요. 그 넘버 3인 주인공이 끊임없이 모든 여자들에게 해달라는 거 딱 하나예요. 밥을 지어줘. 나는 밥 냄새가 좋아. 그럼 왜 그 영화에서 밥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밥을 달래요. 밥 냄새나 밥 짓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하는 그런, 결국 넘버 원의 자리를 노리게 되는 야쿠자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욕망과 집착에 대한 건 스즈키 세이준 영화를 통틀어서 대단히 강하게 나타나는 요소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 뼈 얘기를 할 때 갑자기 밑바닥을 보면 저렇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것처럼 보이죠? 저렇게 아이들이 저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장면 같은 것들이 갑자기 확 껴들어가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보다가 뭐지? 이 영화에 약간 어디 사이트 같은 데서 공포 영화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공포 영화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떠돌아 있는 동안 나가사코의 아내는
결국 여자아이를 낳게 되는 탄생이라는 것들이 연결되고요. 결국에는 나가사코의 죽음으로 상중이 이어지게 되는 것. 아, 이거 저기다. 저기 뭐지? 스페인 감기에 걸려가지고 순간 헷갈렸다. 그 소노의 죽음과 아이의 탄생. 아이는 나왔지만 결국 또 죽음을 맞이하고 계속 이제 죽음과 탄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반 이후에는 반복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뭐 인간의 가죽을 벗겨도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고 계속 리바이벌이 되는데 이때 보면 오이네가 와가지고 이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딱 깜짝 놀랐죠. 마치 유령적 이미지. 그러니까 죽음이 부활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죽음의 부활을 아주 직접적인 이미지를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유령적 이미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 표출되기 마련이거든요. 또 보니까 손혼가 싶었지만 그냥 오이네가 유모로 와서 있는 거였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계속 반복, 환생, 부활, 유령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대단히 강력하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사람이 또 모처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셋이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저 남자의 주장과 부부가 됐다고 주장하는 오이네의 또 주장과 어떤 것이 맞는가. 역시 이 말과 더불어서 남자는 이 여자는 그냥 유머로 데려온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결혼한 거야, 부부예요 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삼위선을 켜라 라고 얘기하지만 삼위선 켜기를 또 거부하는 뭐 그런 모습. 여성들이 물론 성적 대상으로서 스즈키 세이준 영화에서 꽤 나오긴 합니다만 그것 다 주체성이 없는 채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건 유메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의 영화들에서도 창녀들이 주인공인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만 여성들의 선택들이 모습들이 단순히 대상화돼서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스즈키 세이준이 그런 관습들을 활용해서 쓰는 감독임에 분명하고 그 시대적 남성 감독의 한계라는 것도 분명히 엿보이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런 여성 캐릭터를 구축해낼 때도 때로는 자기 의지나 자기 표현들이나 자기 욕망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자주 부분적으로는 등장을 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재생 부활과 관련된 아이들이 똑같이 메인으로 등장하는 장면. 그리고 나가사코의 죽음도 이제 이 순간에 같이 이어지게 되고요. 이제 그만하자, 바정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했으면 영화도 그만 끝냈어야 되는데 전 저게 딱 끝낼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본인도 그냥 하셨잖아요, 직접. 그럼 이제 끝을 냈어야 되는데 여기서 30분 더 끝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2시간 30분이 된 거예요. 여기서 끝냈으면 나름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추론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거는 또 꽤나 불교적인 영화 색채가 되게 강한 그런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뭐 장찌를 데리고 영화 찍었던 오페라타 너구리 저택 같은 경우에서 되게 불교적인 어떤 연기설에 기반한 그런 영화로 보이는데 이 장면은 진짜 무슨 예수의 광야 체험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또 샷을 찍어서 종교도 마음대로 갖다 뒤섞어 버리는구나. 굳이 어떤 한 종교에 국한되시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혼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스즈키 세이준의 영화를 볼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그 장면적으로도 한 화면 속에 오버랩 시키는 화면들뿐만 아니라 커트의 연결들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뒤섞어 버리는 경우들을 자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꿈을 형부가 도중에 가져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아지랑이 샤 같은 영화들 보면 거기서 꿈을 엿보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꿈을 엿본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훔쳐볼 수 있다. 유메지에서도 꿈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이 다이쇼 3부 중에서 꿈이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시 여겨지는데 그 꿈이 과연 꿈이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건 마치 장자의 호전몽처럼 내가 장자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나비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들로 뒤로 갈수록 강해져요. 사실 이 영화의 후반전은 계속 꿈에 대해서 그게 꿈이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꿈이 현실이 되는 어떤 과정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나중에 토요코를 만나가지고 그 듣게 되는 그런 장면들도 따지고 보면은 그것이 꿈이나 어떤 환상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죽은 건 아저씨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혹시 죽었는데 계속 죽은 자가 저 남자의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오히려 역전돼서도 바라보게 만들어지는 그런 죽음과 삶의 경계성들을 뒤집어버려서 보여준 순간들 툭툭 던져요. 물론 그걸 되게 구체적으로 구현하거나 딱 이거야 라고 딱 정확하게 지시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 순간들을 꽤나 많이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고 아지랑이 자와 유메지를 보는 힌트 중에 하나는 뭔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제 꿈일 거야. 그리고 다시 들어오면 이제 다시 돌아온 거야. 돌아와서도 그게 꿈일 수 있어 라고 여유롭게 보시기 시작을 하면은 조금 더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자꾸 그 경계를 갈라서 여기까지 꿈이고 이 컵부터 여기까지는 이 씬은 현실이고 라고 구별하기 시작하면 잘 구별이 안 돼요. 유메지에서 그 남편이 죽었다고 하고 있고 막 전설처럼 떠돌아다니는데 나중에 보면 버젓이 나타나가지고 잘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아내는 죽었다고 맨날 고사 지르고 있는 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거든요. 전혀 아무도 개의치 않습니다. 영화 속 인물들은. 개의하는 건 관객들만 개의하고 있어요. 참 괴로운 일인 거죠. 그래서 그 꿈이 현실화되는 게 실제로 책이 있다고 하는데 저렇게 그 친구의 낙인이 찍힌 책들이 있는 거죠. 계속 찾아져요. 그리고 나중에 너 어떻게 알았니? 네가 그 어려운 독일어 책들을 어떻게 아니?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토요코가 남편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그 어려운 책들의 이름을 얘기한다는 건 너무 이상한데? 라고 해도 별로 거기에서 답변을 또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꿈이 현실화되는 순간들을 보여주게 되고 결국에는 레코드판을 찾게 되고 저 아저씨도 이제 토요코가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었고요. 정리를 하는 분을 보여주시면 한 여성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그 개가 있는 여성 토요코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사실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얘기고요. 나가사코의 방황과 뼈에 대한 집착과 여성에 대한 욕망이 있고 이를 지켜보고 정리하는 아오치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 한 명은 사실 말해서 프로메테우스고 한 명은 신화적으로 따지면 에피메테우스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인물. 둘이 짝패를 이루게 되는 프로메테우스가 모든 걸 예언할 수 있는 신화적 존재라고 한다면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와 결혼한 모든 것을 사후에 정리하는 그런 신에 속하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입장들로 신화적으로도 구별해 볼 수 있겠다. 오이네는 손없고 손노는 오이네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되며 이게 1인 이야기죠. 맹인들은 나이 맹인들로 다시 리바이벌되고 나가사코는 토요코를 통해서 다시 부활을 하고 처제는 꿈을 통해 아오치와 공유하거나 또 부활을 하거나 그것을 계속 이어받는다. 어떻게 보면 뭐 DNA적 관점에서 우리가 DNA를 생물학적으로 받는 방식들에 대해서 흔히들 얘기합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특히 이 다이쇼 3부작에서는 꿈의 공유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크게 드러나요. 실제로 뭐 부족에 따라서 옛날에 그 부족들에 따라서는 꿈을 공유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겼던 그런 부족들이 있대요. 꿈속에서 만약에 제가 선물을 드렸잖아요. 그럼 현실에서 저한테 선물을 주셔야 돼요. 어쨌든 꿈에 못 꾸셨어요. 그런 식으로 꿈이 현실로서 그대로 인정되는 그런 사회들이 뭐 부족들에 따라서는 공동체에 따라서는 존재해 왔다고도 그런 인류학적 기록들이 있거든요. 마치 그런 것들처럼 사실은 꿈이 어떤 식으로 공유되는 부분들이 이 다이쇼 3부작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뤄진다. 또 하나는 썩은 것이 맛있다고 하는 장면들도 되게 눈에 들어오시는 장면들 중에 하나죠.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건 뭐 미학적으로는 추한 것이 아름답다는 어떤 현대미적인 탐구와도 연결되어 있고요. 부패되는 것이 있어야지 그렇죠. 흙도 썩어야지 그 썩은 흙 속에서 생물들이 자랄 수 있게 되는 토질이 되는 것처럼 이 영화 찌고이네르 바이젠이 갖고 있는 건 부재하는 것, 죽은 것,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 사실 무언가 끊임없이 다시 탄생을 하거나 재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거대한 서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작품들이 그 니카츠 시대의 영화들 속에 묶여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던한 이전 시대 일본 영화들의 흔적과 이마무로 쇼이식의 욕망탐구와 스즈키 세이준의 스타일, 아까 통화 장면들 말씀드렸는데 결합되어 독특한 양식화와 반복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욕망의 이야기를 펼쳐보인다. 한마디로 네버엔딩 스토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그 자체가 이야기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DNA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 토끼가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잖아요. 멍멍이나 야옹이가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희한하게도 이야기를 되게 소비하는 동물이에요. 그 이야기가 왜 진화론적으로 중요한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연구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 습관, 여러 가지 것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얻어낸다. 왜 요즘 그 웹툰이나 웹소설 보시면 아포칼립스물 이런 것들이 진짜 그 대중을 이루지 않습니까? 진짜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지구가 멸망된 얘기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가끔 저 궁금하거든요. 왜 어벤져스가 나타나가지고 타노스가 나타나서 지구를 멸망시키는 얘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열광하면서 보고 있을까요? 다 망하는 얘기인데. 사실 뭐 그런 것들을 DNA적 어떤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반응들을 그런 역작용을 통해서 미리 경험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스즈키 세이준의 영화에서도 사실 스즈키 세이준의 어떤 세계관 속에서 딱 결론을 두고 얘기하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이고 욕망하는 존재이고, 그것이 죽어서 썩어지더라도 그 순간에도 어떤 이야기들이 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엄청난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B급 영화 감독이라고 흔히 스즈키 세이준을 쉽사리 정의하지만, 제 생각에는 B급이라기보단 예술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 끊임없이 자기가 드러내고 표현하고 이야기하려는 욕망들에 가장 충실한 인물이 아닌가. 그래서 A급이냐 B급이냐의 구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흔들어주고 충격을 주고 뭔가 재미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혹시 찌고이네르 바이젠을 보시면서 정말로 레코드판을 사서 사라 학대의 목소리가 녹음된지를 확인해 보시려고 한다면, 차라리 마릴린 맨슨의 음반을 거꾸로 돌려보시는 게 더 빠를 거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런 모든 음모론들이,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현대적 이야기가 뭡니까? 음모론이에요. 그건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진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탐욕스러움이거든요. 음모론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거나 맞아질 확률은 사실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폴로 11호는 달에 가지 않았고, 끊임없이 대표적 로스웰 그 문서 파일이 발견되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그럴 거면 이미 일어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음모론에 기대서 세상을 자꾸 다르게 보려고 하고, 뭔가 비틀어져 있고, 왜 이 비틀어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뭔가 찾아내려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는 욕망, 그 욕망의 어떤 거대한 구멍들을 이 스즈키 세이준이 건드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구멍도 중요합니다. 스즈키 세이준 영화에서는 끊임없이 구멍적 이미지, 어떤 빈 곳에 대한 이미지, 아까 터널과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나타나면서 그 빈 곳을 향해 우리를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 마성의 감독을 두고 블랙홀 같은 감독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메지 보시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블랙홀의 향연을 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도 첨언하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다이쇼 3부작이라고 했는데, 다이쇼는 메이지 유신 다음에 온 되게 짧은, 얘네는 이제 천황에 따라서 시호를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런 시기였었는데, 메이지 유신이 소위 말해서 근대기, 개화기라고 한 다음에, 다이쇼는 그 근대기, 개화기가 점점 더 깊어지는 시기예요. 한국의 드라마가 가장 사랑하는 그 시공간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제일 사극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사극은 아니고 되게 가까운 시기 언제일까요? 한국의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는 거, 이병헌, 김태리 나오고 막 이랬던 드라마들 언제였죠? 그 시기. 맞아요. 일제강점기라고 얘기하는데 한편으로 경성제국시대라고도 얘기해요. 경성시대라고도 줄여서 얘기해요. 왜 그 시기가 중요하냐면, 역사적으로 식민지 시기였기 때문에도 있지만, 근대적으로 신문물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의식이나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을 일제강점기라고 했던, 개화기라고 했던, 아니면 경성시대라고 했던 이 시기 때의 어떤 양식들을 보면, 이게 요즘의 한국인지,
그렇다고 해서 조선시대의 한국은 또 아니잖아요. 그것들이 다 착종돼서 뒤엉켜 있는 시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보신 이 아지랑이 자에서도 다이쇼 시대를 보면 저게 현대 일본은 아니죠. 지금의 일본은 아니고, 그렇다고 옛날 뭐 막부들이 살고 뭐 사무라이들이 휘젓는 또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뭔가 근대화가 됐는데 과거와 현실성 멜로드라마 이런 걸 신파극이라고 부르죠. 그게 일본에서 온 말이 맞아요. 하지만 원래 신파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래 신파는 신극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보는 장면처럼 그런 가부키나 노와 같은 전통적인 연극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상의 남녀 주인공을 중심으로 연애담을 다루고 있는 신극을 신극 혹은 신파극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한국 속으로 변형되면서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 막 눈물 콧물 짜거나, 아니면 70년대 영화의 미워도 다시 한번처럼 뭐 결혼을 했지만 사랑을 했지만 아이는 낳았지만 내가 기를 수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갑자기 눈물 콧물 짜는 이야기를 신파가라고 얘기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파를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만, 사실은 신파라고 하는 말은, 신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전에 있었던 연극적 양식과는 다른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사키 슌코 선생이 뭔가 할 때마다 계속 그 남편이 계속 그러잖아요. 얘가 신파극보다 더 낫지 않아? 이 작품보다 더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이 작품, 이 영화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사키 슌코 같은 신파극 작가들이 썼던 것보다 더 퀄리티가 더 좋은 어떤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이 안에 깔려 있기도 한 거죠. 근데 이걸 이해하고 나시면 영화 내용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그리고 동반자살, 이것도 되게 중요한 코드였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시기 때 동반자살이 대유행을 했습니다. 왜 유행을 했을까요? 좀 전에 신파극이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대단히 관련이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새로운 연애 풍속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집안에서 너 쟤랑 결혼해 하면 네 하고 아버님 가겠습니다 하고 갔던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때는 서로 약속을 하고 징표를 줘요. 뭐 여기서 꽈리고추를 주는 것처럼 보통 뭐 구슬이라든가 뭐 반지라든가 이런 걸 주고 나면 이것 때문에 순정을 바쳐야 되는 새로운 연애의 풍속도가 생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이 연애 통념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연애 통념이 100년 전에도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0년 후에도 동일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바뀌어요. 어떤 연애관은.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은 결혼하지 않는 것을 기본 디폴트 값으로 삼고 있는 사회가 됐죠. 이거 20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결혼과 연애를 둘러싸고 있는 관념들은 확 생각보다 빠르게 바뀝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때는 사랑을 증명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랑의 고백이자 사랑의 완성형이었고, 그럴 때 반드시 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동반자살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동반자살 사건이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반자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들의 어떤 신연애 풍속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럴 때 중간에 왜 인형 들여다보게 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아저씨가 자기 아들 거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장면 있죠? 그 아들은 어떤 일을 벌였던 겁니까? 나중에 설명하잖아요. 어떤 일을 벌였죠? 아버지가 되게 괴로워하면서 그 아들의 모습이라고 보여줬던 거. 그게 뭐였죠?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되게 뽀샤시한 화면으로. 맞아요. 유부녀를 좋아해가지고 유부녀랑 결국 동반자살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형의 내용이었었어요. 그 처음에 등장했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는 거죠. 계속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죽은 아들이 벌였던 게 바로 저 다이쇼 시대 때 최고 절정인 어떤 사랑의 형태라고 했던 동반자살을 직접 벌였던 인물이었고, 그것을 다른 인물들이 들여다보면서 그랬군요, 소데스까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죽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낭만적 사랑의 완성이기도 하고 그런 형태들을 보여줬었던 것들이기도 하고요. 이런 동반자살, 심중이라고도 불렸는데요. 그 일본어 한자로. 그 유곽에서도 그런 것들이 대유행을 했었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그 매춘 부분은 인간의 인류 역사에서 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있었지만, 저 다이쇼 시대 때 유곽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신여성이라는 이미지와 같이 결합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그 경성시대 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시대성 연구들을 한 국내의 저작들을 보면 여학생이라는 존재와 저 육아의 여자가 사실 구별되지가 않아요.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여성이라는 이미지에서는 둘 다 모던 여성이에요. 모던 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범주로 막 취급하거나 이것을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 다이쇼 시대에도 육아에 있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손님으로 왔던 뭐를 했던. 그렇게 됐다가 서로 사랑의 맹세를 하고 그렇게 죽는 일들이 또 많았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건 육아의 대유행이기도 했었어요. 저 심중이라고 하는 동반자살의 현상은. 그래서 나중에 극단적으로 한 게 다이쇼 말기에는 20년대 말이 되는데 이 영화는 27년에 딱 시대성이라고 찍혀져 있죠. 영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다이쇼 말기가 배경인 영화예요. 친자 심중이라고 해서 부모와 자식도 자기들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동반자살해요. 물론 그들이 무슨 근친의 관계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증명의 단계였었다 그래요. 우리의 지금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어떤 시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이상하게 보여요. 이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강연하고 있는 풍경도 한 100년 뒤에는 딱 지구인들이 보면서 쟤네들은 왜 영화 보고 나서 저런 얘기를 왜 듣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빨리 집에 가서 자야 되는 거 아니야? 맥주나 한 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시대성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적 풍경이고 한국 영화에서 이 시네마톡이 형성된 것도 제가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고 거의 한 10년 정도 된 역사거든요. 그 이전에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 너무나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역사지만 항상 시대성이랑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더 이제 이 다이쇼 시대라는 것과 동반자살이라는 것과 신파극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들어오셨으면 이 영화가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고 그걸 완성하려고 하고 그것을 시도하는 영화다라고 이해하시면 다 끝이에요. 영화는 그게 다예요. 그래서 동반자살 얘기 계속하고 동반자살을 하지 못했던 마치자키 순코가 나중에 가부키 보면서 그 여자한테 같이 살았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건 그 여자가 이미 떠난 다음에 마치 그걸 후회하는 말을 하는 남자의 목소리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걸 못했던 4번이나 만났지만 4번 되면 드디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했던 남자의 후회담이기도 하고요. 다이쇼라고 하는 시대가 어떻게 착정돼 있나? 1인에 2내 사실 독일에서 왔는데 이 독일에서 온 여자가 갑자기 일본인이 돼서 살아야 되는 어떤 운명. 이게 다이쇼 시대 때 나왔던 유명한 무시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은 이즈미 쿄카라고 하는 사람의 당대 그 다이쇼 시대 때 작가의 문학 작품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아지랑이 잘하는 동명의 작품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일부만 나와요. 맨 마지막 장면이 거의 아지랑이 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 사람이 썼던 뭐 연애 편지, 춘추 이후, 별의 가부키, 산장 등을 발췌해서 각색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지랑이 자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초반부 장면은 산장에 있는 장면들, 내용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 되게 중요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내는 원래 일이네라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귀화한 독일인인데 그래서 금발의 여성인 거예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결혼, 소위 말해서 국제 결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화가 됐는데 이때 많은 작가들이 이 이야기를 쓴 이유 뭘까요? 왜 썼을까요? 국제 결혼 얘기. 신기해서? 오늘날 한국에서 국제 결혼은 일도 아니죠. 너무 많죠. 유튜브 보면 다 국제 결혼한 커플들이 다 나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던데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한국도 그렇겠지만 일본도 초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실제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화를 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건 생각에 도움이 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제결혼이 쉬웠겠습니까? 대부분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발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았고 무의 같은 작품들은 거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거기서 보면 외국 여자와 일본 남자가 결혼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맥락들이 사실 다 깔려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런 소설을 쓴 이유는 사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 결혼이 워낙 힘들었고 1인애가 2인애가 되는 과정은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회화적 과정이에요. 그게 다이쇼 시대의 한 특징이에요. 역사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지금 국제 결혼하는 것이 너무 쉬워졌지만
저 시기 때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예전에 드라마들 보시면요 너무 옛날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외국인 사위가 나오는 게 드라마에 되게 중요한 소재이기도 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이 얘기가 다이쇼 시대와 되게 맞물리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무희나 아지랑이자 같은 것이 바로 국제적 커플이 등장하는 대표적 소설들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이즈미 쿄카는 환상문학의 대가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현실적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꽈리고추라든가 어떤 영혼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된, 특히 환상문학은 워낙 기본적으로 낭만주의라고 하는 태도가 깔려있는 문학적 세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스즈키 세이준의 작품 속으로 투영이 돼서 스즈키 세이준스러운 어떤 그런 표현들을 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몇 시겠어요? 네. 27년도가 아니었군요. 이게 자꾸 이제 기억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잘 헷갈려요. 26년 다이쇼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첫 만남, 이 여자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때 가장 큰 이슈, 한번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환상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들의 만났을 때 가장 이슈가 됐던 내용이 뭐였을까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뭐였죠? 물건 하나, 사물 하나. 꽈리코치 전에 편지죠, 편지. 그 편지는 마치자키 슌코에게 전해지는 어떤 유부녀의 편지였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들 사이에 대화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사키 슌코도 사실은 이미 저 시대 때 새로운 어떤 방식의 낭만적 사랑에 취해 있었던 그런 남성형 예술 작가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편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편지 대신에 그러면 제 꽈리코츠를 드릴게 하면서 꽈리코츠를 주는 장면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일종의 영혼이고, 영혼을 줬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던 동반자살의 증표가 되는 것이기도 해요. 이미 첫 만남에서 이들은 같이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이거 약간 배터리가 간당간당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은 항상 이 남편이 나오죠. 그래서 형식을 보시면 되게 단순해요. 남편이 나오는 것과 남편이 이 여자 얘기를 들려준 것과 왔다 갔다 턴턴하는 구조로 3번에 연이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형식은 기본적으로 저 남편에게 내가 만난 어떤 여자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건데, 그 여자가 알고 보니까 이 다마스키의 2번째 부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엔 그들이 뭔 짓을 하는지 내가 지켜보고 총으로 쏴 죽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얘기다. 물론 쏴 죽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반자살을 구경해야겠어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얘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 한 4, 50분까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구조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만나는 그 꽈리 여자랑 하면서 계속 그 여자가 어떻게 됐나를 계속 물어보는 어떤 화자 진행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 남자가 있는 얘기가 현재라고 한다면 이 여자가 나타난 장면들은 이 남자가 동시에 등장하는 뒤에 후반부 장면을 제외하고는 과거 회상에 속한다라고 기본적으로 구별해 줄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편하게 좀 표지를 구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친절함을 원래 옛날에도 없었는데, 근데 옛날 영화들은 야쿠자 영화나 뭐 매춘부 영화들은 그런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뭔가 그것들을 확확 넘기니까 저희가 좀 혼돈하거나 헷갈리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2번째 만남이죠. 2번째 만남은 또 그 남편 찻집에서 기다린다는데 어떻게 할 거죠 하면서 머리를 감겨주기 시작해요. 이미 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번째 썸을 탄, 첫 번째가 썸이었으면 꽈리고추 주고 편지 안 줄 거야, 꽈리고추 줄 거야 하면서 이상한 짓을 했다면, 2번째는 머리를 감겨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바람피게 되거나 어떤 정념이, 사랑의 정념이 계속 타오르게 되는 과정들을 만남 단계로 보여주게 되는 과정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3번째 만남이죠. 그래서 갑자기 또 가다가 기차 타고 간 다음 장면들에서 저 여자가 있는 어떤 방에 갔는데 또 다시 만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장면들이에요. 네. 우연도 3번 겹치면 네 아주 무섭네요 라고 하는, 아마 이 대사가 기억나실 거예요. 우연도 3번 겹치면 그것이 운명이 된다. 이제 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엔 사랑이 이루어졌으니까 약간 뭐 육체적 장면들도 나오죠.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그 뭐 정사 장면인데
원래 스즈키 세이주는 아주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영화들도 있긴 있습니다. 니카츠 시절에 만들었던 영화들 중에는 있긴 있는데 꽤나 탐미적이고 우아하게 묘사를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술을 마시면서 저렇게 세 번째 만남, 관계의 깊어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뭐 약간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에서도 추나도라고 하는데 다이쇼 시대 때 유메지라는 영화 보시면 그런 그림들을 되게 많이 그렸던 작가예요. 화가 중에서. 소위 말해서 남녀의 어떤 성적인 묘사들이나 행위라든가 어떤 자세라든가. 그렇다고 해서 뭔가 더럽게 그렸냐라고 한다면 꽤나 또 탐미적이고 아름답게 또 잘 그려서 나름 일가를 이루었던 뭐 그런 그림의 풍들이 자연스럽게 이 작품에도 좀 어떤 구도나 화면의 어떤 액션이나 행위들 속에서 배우들을 통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제 계속 물어보죠. 그래서 정체를 밝혀냈나? 기차에서의 장면들 같은 것들이 보여지고요. 기차에서 이제 이 남자가 자기 아내와 바람피는 어떤 남자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저 마사키 준코가 막 이상하게 쓰러지고 혼자 막 이렇게 생쇼를 하는 장면들도 보셨죠? 보고 있으면 저게 뭐 하는 거지? 싶으실 텐데 그냥 그대로 되게 직선적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스즈키 세이준의 영화는 옛날에도 그렇고 이때 다이쇼 3부작 때도 그렇고 복잡하게 머리를 꼬거나 이런 스타일로 영화를 만든 사람이 결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복잡해 보일 뿐인 건 워낙 많은 이미지와 많은 정보들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다이쇼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화된 역사 시대, 저희도 경성 개화기 시대도 잘 이해를 못할 터인데 남나라의 어떤 개화기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좀 일정한 혼란일 뿐이지 그것만 이해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만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되면 의외로 쉽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찌고이네르 바이젠만큼이나 되게 명징한 영화 중에 한 편이 이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네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던 사연들이 나오죠.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네가 죽었고 병원에서 죽었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미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 전에 마사키 순코는 그 이네를 또 만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 남편이 그럼 우리 오늘은 내가 나인데 같이 놀러 가 하면서 어떤 술집에 가서 그 술집에 있었던 여자죠. 하인처럼 하녀처럼 있었지만 또 그 남편 그 백작과는 어떤 내연적 관계가 있는 그런 여자가 그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주인님이 독일로 유학하기 바로 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 원래 독일인이었는데 이렇게 이네라고 하면서 검은 머리로 같이 살았다. 근데 아팠다가 죽었다. 뭐 이런 사연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또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 부인 얘기를 하다가 술집에 만난 또 어떤 하인 같은 여자가 있었는데 저는 이네라고 하는 여자가 또 나타나게 돼서 여러분의 머리는 멘붕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네가 진짜 있었네? 저 이네가 저런 여자였네? 또 전혀 다른 배우가 맡고 있죠. 이건 죽었다는 얘기 듣는 장면이고요. 뭐 또 이 여자가 여자한테 원하는 사랑에 가까워요. 이거 심파극 대사 같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들이었고요. 네, 계속 연이 이어지게 되는 과정들이 펼쳐지고요. 그 꽈리고추 파는 할머니 뭐 그런 얘기 장면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남자가 결국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할 겁니다 하면서 두 번째 부인을 만나러 가게 되죠. 그리고 이 남자는 기차 안에서 같이 죽는다는구만 하면서 동반자사를 자기가 꼭 보겠다. 자기 아내가 죽는 것을 꼭 보겠다라면서 이 사실은 마사키 준코를 되게 협박하는 그런 장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술집에서 숙박 시설에서 기다리는데 또 거기서 일하는 여자가 아나보루가 뭐가 있었다 하면서 이제 아까 아나보루 말씀하셨는데 아나보루는 아나키스트를 일본어로 표기한 그런 뜻이에요. 아나키스트도 당연히 낭만주의 시대 때 산물이에요. 물론 저 시대 때 존재했지만 다이쇼 시대 때 아나키스트 하면 뭔가 과격한 일을 저지르고 여자를 끌어다가 자기 사랑을 표현하고 뭐 이랬던 것들을 그냥 통념적으로 아나키스트라고 불렀던 거예요. 원래 아나키스트는 무정부주의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국가주의나 어떤 이데올로기적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최대 자유방임을 원칙적으로 하는 것을 아나키스트라고 하고 일본의 사상사 운동에서는 아나키스트 운동이 꽤나 중요하게 자리 잡는 건 사실인데요. 뭔가 테러리스트나 가까운 그러면서 지 맘대로 하는 그런 이미지로서 막 던져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 두 번째 부인과 이내가 이렇게 같이 또 놓여있는 장면.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저 두 존재는 분리되어서 등장을 하지만 결국엔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술집에 갔더니 저 남자가 또 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죠? 네. 저도 뭐 그렇게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구멍을 보여주게 되는 이 남자에 대한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남자가 또 남자의 2명, 이 항 중에 또 새롭게 등장해서 나중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번째 사망의 역할을, 사실 영화 초반부에도 한번 나타나거든요. 그 두 번째 부인이 이렇게 갈 때 저 남자와 마주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꽤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이 남자가 갖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뭐 영혼이라든가 훨씬 더 자유로움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 마사키 순코의 좀 더 방탕한 도플갱어 같은 또 다른 짝페어 같은 그런 이미지로서도 읽을 수 있는 여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미래가 나오죠. 이제 네 번째 미래가 결국 이들의 결과물이죠. 네 번째 미래는 결국 사랑에 빠진다고 하네요. 네 번째 미래, 네 번째 만나면 게임 끝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반자살을 하겠냐고 저 여자가 제안을 하는데 마사키 순코가 그것을 거부하죠. 영화 속에서 거부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요. 예, 이때 꿈을 훔쳐온다는 거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낭만적 사랑에 대한 어떤 완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들을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이 남녀 주인공이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고요. 영원히 안 깬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영혼에 대한 약속이죠. 사랑의 완벽한 양성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연애하다 보시면 내가 뭐 네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게 해줄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물은 맨날 묻히고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약속을 하죠. 그중에 최고의 절정의 약속은 영원한 사랑에 대한 약속이겠죠. 근데 결국 이것도 낭만적인 사랑이라면, 어차피 우리의 사랑이 꿈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영원히 깨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이 아니겠느냐라고 여자가 역설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사실 이거 그 아트나인에서 번역할 때 여러 가지 번역본 자막들을 이전에도 한번 봤었는데, 그때는 여기에 막 시 읽고 뭐 중간에 버섯 얘기하고 막 기차에서 이럴 때 그 식구들이 사실 있는 시예요. 유명한 일본의 시가 문학들의 뭐 바쇼라든가 이런 하이쿠의 대가들의 시들을 갖다 인용하는 건데, 아마 그것이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께 드리느라 좀 혼란스러워서 그랬는지 이번 버전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사키 준코의 이야기도 하고 문학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 작품의 많은 대사들 중에 일부는 기존의 일본 다이쇼 시대뿐만 아니라 뭐 메이지 유신이나 초기 근대 문학 때 중요한 작품들 혹은 그 이전의 작품들의 어떤 문학 작품의 인용도 있었다라는 것도 레퍼런스 삼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남자 계속 동반자살 구경한다고 하고, 결국 이게 그 구멍 보여준 그 이상한 아저씨, 자기 아들, 이게 아들이고요. 이게 그 여자예요. 이게 그 재현됐던 장면이에요. 아마 지금 보시면 마치 꿈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기억나시죠, 이 장면? 네, 이게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낭만의 극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거의 30분 동안 때려 붙는 장면이 저 가부키 장면인데, 이 가부키 장면은 많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레네와의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레네와 심지어 동침까지 하게 되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죠? 그게 사실은 죽기 전 후에 뭐 이런 상황들이 펼치면서 뭐 뒤집기는 묘미가 있지 당신은 구멍 천재라고 하면서 그 낭만적인 이 독일 여자, 첫 번째 이 백작의 부인이었던 이 여자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 남자가 결국 품었다. 그러면 이 남자는 두 번째 여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첫 번째 이 여자를 좋아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다 같은 여자들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그 편지를 주웠다는 그 편지가 바로 그 편지였고, 이 여자에 대한 편지였고, 결국 이들의 관계들이 여기서 시작되는 얘기였고, 이 영화의 모든 출발점이다라고 충분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편지가 사실은 이 일인의 혹은 이내가 보낸 편지였다라고 충분히 소환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분이 나타나서 갑자기 이 남자가 고백을 하죠. 이 두 번째 분한테. 그때 못했는데 같이 죽자고 했는데 못 죽었는데 같이 살고 싶어. 그러자 이 남편이 나타나서 이죽거리죠. 넌 뒤집기는 못해. 라고 이죽거리는 그런 장면들에 해당돼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 대사가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레네라고 하는 그 독일 여자는 사랑적 낭만 때문에 일본에 와서 그 백작과 결혼을 해서 이내로 사귀게 되었지만, 그때부터 정신병에 걸렸었던 뭐든 미쳐서 바뀌어 갔지라고 하는 게 이 모든 내용의 심층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그런 여자를 둘러싸고 그 뒤에 살아남은 자들이 펼치는 이상하고 기이한 얘기가 오늘 보신 아지랑이자, 마치 아지랑이가 후루루 피어오르는 것처럼 뭔가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낭만스러운 그런 이미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결론이에요. 제가 볼 땐 이 전체 서사의 가장 핵심은 여기서부터 다 출발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저 무대에서
혹시 안 무서우셨어요? 안 무서웠어요. 괜찮았어요. 갑자기 휙 날라오는데 이거 갑자기 뭐지? 드디어 스즈키 세이지 귀신 영화까지 하나? 싶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게 이렌의 얼굴, 인의 얼굴이었고 또 이 여자도 갑자기 또 휙 일어나서 저렇게 보여주는 이 두 컷이 두 여자의 어떤 운명이 사실은 이 여자는 꽤나 충실한 집안에 이 남자에게 복속하는 되게 전통적 이미지의 여자고요. 이내는 당연히 독일의 여자고요. 이 두 가지가 다이쇼 시대 때 두 여성상의 대표적인 모습이며 이들은 하나로 오버랩돼서 저 백작과 결혼했고 이 남자가 마사키 준코가 사랑하는 두 여자의 어떤 이미지로서 표상된다라고 하는 게 이 영화 전체를 심플하게 정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게 제일 표상되는 저 두 장면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마 제 말씀, 요 말이 이해되셨으면 영화가 이제 이게 이런 영화구나. 그 나머지 갖고 계속 장난치고 있는 거구나. 되게 집요해요. 또한 되게 멜랑콜리하고 어떤 낭만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보여주기보다는 집착적으로 이미지를 구현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너지고 사람들이 실제적인 것처럼 동반자살이다. 마치 동반자살이 일어난 것처럼 저 사람들이 달려가는 장면들이 있고요. 어쩌면 현실. 그리고 또 다시 기차 장면이 나오죠. 그 여자가 나타나고 그 같이 다른 남자가 있던 거고 이 남자가 딱 깨어났을 때 보면 이게 이때부터 영화가 끝난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기차 타고 가면서 그 백작을 만났을 때 끝난 것 같고 나머지는 이 남자가 상상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그 후반부 기차 이후의 장면들에서 다시 여기로 회귀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어쩌면 이 사람이 쓴 소설일 수도 있고 심파극일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소환이 되면서 영화는 이 장면과 이 남자가 보여준 몇 가지 이미지로 영화는 파바박 끝이 난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 장면이 결국 이 영화의 엔딩의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생각보다는 꽤 설명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가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